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해봤습니다. 검진에서 혹시 뇌동맥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정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흔히 뇌동맥류는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게 사실 별다른 원인도 잘 모르고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파열이 되면 이게 정말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얼굴이 조금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탈로스의 대표 김택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자 탈로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택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제가 조금 앞에서 인사를 드렸던 이유가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저희 그렇죠. 그 홍해걸 박사님께서 네, 맞습니다. 홍해걸 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님 막 수술하실 때 네, 맞아요. 찾아가서 막 네. 인터뷰도 하시고 그런 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직함도 네네. 좀 바뀌셔가지고 네네네, 좀 맞습니다. 근황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 저희 홍해걸 선배님이 병원에 약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쳐들어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자고 요청을 하셔서 했던 게 벌써 이제 3, 4년이 지났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수술 열심히 하고 연구 열심히 하는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터지면서 좀 이렇게 셧다운이 되고 저는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1년 정도 원래는 해외 연수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셧다운이 되면서 국내에서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연수를 1년 정도 하게 되었고요. 그때를 좀 발판 삼아가지고 기존의 인공지능 연구를 좀 발전시켜가지고 사업화하는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뇌동맥류를 예측하고 네네.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지표를 제시해 주는 거라고 좀 알고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내용도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네네.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짧게 간략히만 좀 소개해 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뇌동맥류는 지금까지는 뇌 영상 검사, MRA나 CTA를 찍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질환이었는데 그런 검사들까지 가는 게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MRI나 CTA를 찍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환자군들을 발굴해내는, 예측해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환자분들의 건강을 나빠지기 이전에 관리하실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사업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됐던 게 사실 뇌 사진을 찍어본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네. 허들이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위험 인자가 있고 관리를 하면 좋은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하니까요. 네네네. 오늘 한번 열심히 들어보면서 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강연 후에 교수님 답변 자세히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해 볼 테니까요.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준비해 주신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뇌동맥류 위험도 분석 서비스이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탈로스라는 이런 회사 이름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교수 발령을 받고 대략 한 9년 정도 환자분들 수술해 드리면서 연구를 지속을 했었고요.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서 방문 교수를 할 정도로 저는 주된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하고 의료 인공지능 쪽이었습니다. 저희가 뇌동맥류라는 질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뇌동맥류 좀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배우분들도 걸려서 고통을 받는 질환으로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방송 프로에 나오고 있고요. 건강한 사람의 대표주자인 이런 운동선수들도 사실은 뇌동맥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이런 치료나 진단들을 받고 계시고요. 좀 모르셨겠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젊은 시절에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기를 발간을 한 게 있어서 미국에서 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아마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굉장히 유명해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여주인공 용엄마 이분도
뇌동맥류 환자셨고 또 유명한 우리 sharon stone도 뇌동맥류가 있었고 파열이 됐는데 다행히 좀 잘 치료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한 케이스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강수현 배우께서 소천하셨던 일이 있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에 조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셨던 일이 있고 최근에 저희한테 좀 슬픈 일은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근무 도중에 돌아가셨던 일, 그리고 최근에 이은혜 교수님께서 지주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에서 5분께 장기 기증하고 가셨던 일들이 좀 가슴 아픈 일들인데요. 이렇게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은 회복이 쉽지 않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한폭탄이라는 용어를 많이 붙이고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시한폭탄이라고 검색을 하면 뇌동맥류가 동반 검색어로 검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워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뇌혈관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는 평생도록 심장에서 뿜어지는 혈액의 압력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잘 견디려면 이런 고무줄, 요 노란 막이 아마 보이실 텐데 고무줄 같은 막이 이걸 딱 잡아줘야 혈관이 늘어나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오래 쓰다 보게 되면 이 노란 탄력막이 좀 깨지게 되고 좀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혈관이 부풀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풍선 모양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선 모양처럼 변하는 이 질환 자체를 뇌동맥류라고 하고요. 뇌동맥류 자체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환자한테 해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되겠고, 그런데 풍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선하고 완전히 성질이 동일해 가지고요. 한번 생긴 뇌동맥류는 커지기가 쉽고요. 이렇게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터지게 되는데 터지게 되는 게 주로 이 뇌의 아주 깊은 부분, 저희가 심부뇌라고 하는데 그 심부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의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뇌동맥류가 터졌을 경우에 이런 임상 양상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대략 한 50% 정도는 사망을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럼 나머지 50% 정도는 사는 게 아니냐, 생존하시는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50%조차도 대부분은 식물인간 상태나 반신불수 같은 굉장히 중한 상태로 목숨이 있는 상태로 회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뇌동맥류를 꼭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에만 진단을 하면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 즉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사진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게 실제로 뇌혈관을 들여다봤을 때 뇌동맥류가 생겨있는 사진이 되겠고, 여기 보면 이렇게 쇠로 된 타이타늄으로 된 클립이 들어가 있는데 이 클립으로 모가지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동맥류는 절대 터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완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머리를 열지 않고 다리 또는 팔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미세 도관을 삽입을 하고 이 동맥류 안에 백금으로 된 코일을 이렇게 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터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했을 때 완치가 가능한 질환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먼저 좀 나서서 이런 질환에 대한 검진과 검사를 권유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실제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에서 좀 경제적 상황도 나아지고 MRI 보급 대수도 늘어나면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이 되어서 저희 신경외과로 내원하신 환자분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대략 4배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도 많이 했어요. 아까 왼쪽에 오른쪽에 두 가지 치료 합쳐가지고 거의 1년에 10,000건 정도의 치료를 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많이 했으면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출혈 환자는 좀 줄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환자 수가 사실은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진단, 치료, 검진이 이루어지는 게 아직은 빙산의 일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증상이 없고 아무 환자한테 문제가 없는 상태의 미파열성 뇌동맥류는 검사를 받을 만한 의지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아주 큰 덩어리가 물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략 한 2%,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 정도의 뇌동맥류 환자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 미국에는 700만 명 정도,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한국에는 대략 한 150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대략 18분의 1명 정도의 환자는 이 동맥류 때문에 세상을 떠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단이, 그러니까 유병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아무도 캐치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문제인 상황이죠.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없고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일본 자료에서는 3.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 30명 중에 한 명이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발견하려면요, 원칙적으로는 뇌혈관 영상 검사 전부 하면 됩니다. 모든 전 국민 데려다가 MRI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고요. 또 약간은 저렴한 CT 혈관 검사는 방사선도 쬐야 되지만 조영제라는 약품을 주입해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별 검사,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좀 적당하지 않아서 저희의 전략은 이렇게 뇌동맥류가 취약한 사람을 영상 검사 받기 전에 판정을 좀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약간 했었습니다. 스크리닝을 좀 해주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이 없었냐? 있었어요. 있는데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뇌동맥류 환자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문 유전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는 거는 국가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전 국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뇌동맥류의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런 연구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술지에 나인 이런 논문들이 우수성을 좀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학술상도 받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략 한 한국 인구 구조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저희가 100만 명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한 9년 정도를 관찰을 하면서 얼마나 뇌동맥류가 생기는지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는 가장 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단계로 저희가 위험도를 예측을 해드려요. 이 까만 점의 환자 위치가 있는 거고요. 이 회색 점이나 노란색 점은 뇌동맥류가 없는 환자들이고 요걸 알기 쉽게 저희가 2차원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까만 점의 위치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고, 요 까만 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뇌동맥류 검사를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파란 점하고 빨간 점이 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요 경계선들을 자동으로 찾아나가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5단계, 최고 위험군, 고위험군, 평균 위험군, 저위험군, 최저 위험군으로 놓았을 때 최저 위험군 대비해서 최고 위험군의 발병 위험도가 한 52배 정도가 예측이 된 거죠. 52%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52배 높은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높은 위험도가 예측된 사람들은 당연히 뇌혈관 영상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와, 51.6배나 네, 높은 네.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에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네, 계속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게 한 8, 9년 지나서 동맥류가 얼마나 생길 거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땐 저희는 환자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좀 드리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후속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전남대병원하고 실제로 6,000명을 검진을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모델에 환자분 데이터를 넣어서 최고 위험군을 받은 사람들을 실제로 MRI를 찍어봤더니 양성률은 대략 7%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죽을 수 있는 병이고 굉장히 장애가 많이 남을 수 있는 병임을 감안했을 때 7% 정도 양성률을 가지는 집단을 발견하면 당연히 이분들은 추가적인 검진을 좀 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참고로 검진할 때 위내시경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위내시경에서 암을 발견하는 확률은 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대략 수십 배 정도의 환자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예측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분홍색 요 못 모양의 그래프가 전체 환자예요. 전체 환자를 100명으로 놨을 때 저희가 최고 위험군으로 예측했던 군에 55명의 환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만 완벽하게 검진을 하더라도 전체 뇌동맥류 환자의 반 이상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고위험군까지 합쳐서 예측을 하게 되면 전체 뇌동맥류 환자의 80%를 매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 검사를 하기 전에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를 먼저 체크를 하고
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검사만 해줘도 전체 환자의 대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1가지 변수를 이용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영상 검사를 찍기 전에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시면 지금 이 수치들 다 나오시거든요. 기본적인 검진에도 다 들어있어요. 뭐 혈압이라든지 몸무게, 허리둘레, 키 이런 거 당연히 나오고요. 콜레스테롤 이런 거 검진하시면 다 수치들 나오고 간 기능 그리고 가족력 이런 간단한 수치 21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21가지 정도 수치를 입력을 하면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위험도 리포트를 환자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고 지금 요거는 저희가 28개 정도의 병원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병원들에서 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이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는 이런 분석 이제 세부적인 분석 요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의 뇌동맥류 위험도를 조금 더 낮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완기 혈압 수치를 63까지 조절을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두 혈압은 120, 80이라는 단일 기준을 할아버지도 120, 80이고 여대생도 120, 80 모두 똑같은 기준을 쓰고 있지만 저희는 전체 국민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40대 여자분들이 뇌동맥류가 낮았던 분들이 실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천을 드리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T나 MR 혈관 검사는 굉장히 비싸면서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 제품 쓰시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검사료를 지불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체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처럼 직사가 가능한 위험한 질환을 예측하면서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도 증명이 된 제품은 저희 제품이 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무슨 유전자를 이용한 이런 질병 위험도 네네. 이런 것들 아마 많이 소개도 받고 이용도 해보셨을 텐데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발병 위험도가 대략 3배, 2배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저희는 아까는 52배 정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관련된 제품들보다는 훨씬 좋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확도 수치 면에서도 지금까지 개발된 상용화된 모든 유전자 기반의 예측 모델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고 검진 결과 자체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내 온전한 데이터들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질환 위험도 분석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말입니다. 1년에 검진 받으시는 분 인구가요.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이요? 굉장히 많으시죠. 이거는 한국 정부가 좀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국민 건강검진 사업을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외국에 가서 이 숫자를 말하면 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숫자긴 합니다. 근데 이런 숫자를 이제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결과를 제공받으면 가장 많은 수검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그리고 120, 80, 고지혈증 200 이거는 작년에도 듣고 재작년에도 들었는데 다른 얘기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 뇌동맥류에 대해서만은 최소한 넛지가 좀 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고요. 검진받고 결과 제공받으시면 그 결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드려요.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가 분석이 되면 이 고위험군이나 최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어떤 검사가 제일 유용한지 이제 컨설트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서 발견된 뇌동맥류는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게 끝이 아니고요.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시한 기업검진 시장에서도 이런 뇌혈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여기에도 대응될 수 있는 이런 분석 시스템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의료인공지능 기업들 중에서 의사들이 세운 이런 기업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이런 의료 시장에서의 니드들을 좀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제품의 이런 혁신성이라든지 공공적인 이득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대통령상을 하나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여러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들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제품은 참고로 한국에서 이제 허가받은 거와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허가를 받았고요. 일본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검진을 받는 것처럼 검진 이후에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평가를 하고 계시고, 태국이나 이런 대만에도 지금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만들기 위한 회사가 21년 5월 달에 법인 등기를 했으니까 지금 대략 한 3년 정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좀 긴 강의였는데, 좀 어려운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나 회사나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주신 아주 멋진 슬라이드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도 이해가 참 많이 되고 새롭게 배운 부분도 많은데, 궁금한 점도 저도 많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셔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요. 이거 좀 나 궁금하다. 위험 인자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검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게 제일 먼저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약을 맺고 저희 제품을 사용 가능한 병원들 리스트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홈페이지 아까 주소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병원들의 리스트하고 위치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페이지를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며칠 내로 그 페이지를 만들면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시면요, 이 저희 제품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비용은 아마 좀 병원마다 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궁금하시다고 그런 부분들은 주시네요. 지금 MR이나 CT를 이용해서 뇌혈관 영상 검사를 하는 비용 대비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가능한 병원은 저희가 조만간 리스트업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사진을 찍는 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맞죠.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들을 이용해서 위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병원이 수도권에만 한정됐는지 아니면 지방도 해당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혹시 지방도 이용 가능한 병원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본에까지 저희 제품이 나갔는데 지방을 저희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병원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각 거점 요소별로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도 검진 받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시는 곳에 저희 제품이 들어있는 병원이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3년 만에 되게 많은 성장을 좀 이루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연수를 가시려다가 그 인공지능 대학원에 가서 어떤 교수님의 운명을 좀 바꿨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셨지만 사실 어떤 특정한 좀 계기가 있었을지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창업을 결심하고 지금은 대학병원을 사직을 하고 기업 경영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좀 몇 가지 숫자들이 있었어요. 신경외과 의사가 보통 이제 집에 잘 못 가고 야간 당직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좀 반납을 하고 열심히 환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 1년에 대략 한 400에서 500건 정도의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4,500분 정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액티브하게 수술하면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20년 정도로 하면 대략 한 곱하기 하면 그 정도의 환자들한테 저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저 말고도 사실은 뇌동맥류나 이런 거 치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주 좋은 교수님들이 한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역할을 좀 바꿔서 뇌동맥류를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받기 좋은 상태에서 그 선생님들 진료를 받게 해드리는 게 지금 제가 1년에 수술할 수 있는 환자 수의 적어도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창업과 또 사직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더 큰 어떤 목표가 있으셔서 네네. 네, 이런 창업과 사직까지 이어지게 되셨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또 그런 배경이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네네. 합니다. 얼른 또 질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커님께서 뇌동맥류는 여성한테 발병률이 높지 네. 않은가요? 유전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네, 뇌동맥류가 실제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모든 뇌혈관 관련 질환은 다 남자분들한테 많이 걸려요. 뇌경색, 일반적인 뇌출혈 이런 것들 다 남자분들이 좀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자분들이 잘 걸리는 뇌혈관 질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 뇌동맥류고 하나가 조금 생소한 병이지만 모야모야 병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질환을 주로 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제 진료실에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는 부분들은 여자분들이 이세 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좀 몸에 많은 부분들을 희생을 하는 이런 신체 과정들을 겪게 되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뇌혈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자들이 좀 많이 조기에 소진이 되고 그 이후에 폐경 이후에 이제 뇌동맥류가 많이 생기는 이런 임상적인 양상을 봤을 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로는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잡히는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2배 이상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위험인자 어떤 것들 고려해서 분석하는지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위험인자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나는 저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 좀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네. 한번 조금 더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성별, 여성분이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연세가 드실수록 혈관을 오래 쓰신 거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위험한 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뇌동맥류의 발병률을 높이는 건강 요인 하나만 잡아라고 하시면 당연히 혈압이 되겠고요. 혈압 관리가 잘 되신 분들에 비해서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대략 5배에서 10배 이상 높은 이런 발병 위험도를 보이시고요. 그 다음 하나 또 조절할 수 있는 인자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또 흡연을 꼽아야 될 것 같고 흡연을 당장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뇌동맥류 관련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험도가 모든 분들에게 통용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던 현장에서 외래에 오셨던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마르고 건강한 체형이고 혈압도 없이 젊은 나이에 뇌동맥류 발병해서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위험인자 없이 발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뇌동맥류가 어떤 위험인자로 발병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인 연구들은 많이 돼 있지만 모든 인자에 대해서 적당한 강도로 합의가 된 연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런 위험인자에 대한 고정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환자의 모든 검진 수치들을 다 고려해서 위험도를 산출을 하는 거지 어떤 위험인자가 중요하니까 이것만 볼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적인 방법들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법의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말씀 주신 어떤 그런 요인들이 없다고 해서 위험이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검진하실 때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뇌동맥류 환자는 고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로 좀 케어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뇌동맥류 환자가 실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다가 파열이 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압이 높은 상태 자체가 아니고요.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태를 잘 유발하는 질환 자체가 고혈압인 거고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를 잘 하는 거는 뇌동맥류가 없는 사람이 뇌동맥류가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뇌동맥류가 이미 발생을 했고 아직 치료는 안 받은 상태에서 경과 관찰을 하는 분들이 파열이나 뇌동맥류 확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술 얘기를 하셨는데요. 술에 대해서 솔직히 과학적으로 어떤 알코올이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주어진 이런 통계치들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술 마셨을 때 혈압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작용이 심해지는 경우가 뇌동맥류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차원에서 알코올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또는 끊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동맥류도 뇌출혈에 속하는 걸까요? 뇌출혈 발생하는 사람은 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은 뇌에 생기는 모든 혈관 관련 문제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이 중에 일부가 뇌출혈이라는 이 서브그룹이 있는 거고 이 뇌출혈의 또 하나의 서브그룹에 동맥류 출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류 출혈이라는 거는 크게는 뇌출혈에 속하고 더 크게는 뇌졸중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뇌출혈이 생겼을 때의 증세에는 이 뇌출혈이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반신마비라든지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이 동맥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고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동맥류가 터진 순간에 이미 모든 임상적인 과정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환자는 이때 의식을 잃습니다. 의식을 잃게 되고 어떤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환자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뇌출혈의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기절인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뭐 어떤 경우라도 환자가 쓰러진 게 보이면 빨리 응급실에 이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터지게 되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이런 걸 제가 좀 맞습니다. 접해서 이게 맞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인지 한번 좀 경각심을 심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뇌졸중에 대한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 얘기는 어느 시간 안에 들어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라는 의미인데 이 뇌동맥류 파열, 즉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이미 출혈이 생긴 순간에 모든 운명이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럼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면 터져 있으니까 이 파이프가 깨져 있는 거거든요. 혈액이 계속 나오는 부분을 막는 치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동맥류를 결찰하거나 색전술을 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뇌압을 낮추는 치료를 이제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을 때 대략 한 50% 내외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게 되고요. 뇌동맥류가 파열이 됐을 때 병원까지 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3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맞습니다. 표현입니다. 이게 잘 처치가 된다고 해도 뭐 후유증이 좀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터지기 전에 수술이 안전할 때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엔젤님께서 경동맥 초음파상 어느 정도 두께부터 치료를 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경동맥 초음파는 보통 이제 머리에 있는 혈관이 아니고 목에 있는 혈관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검사고요. 지금 동맥류 얘기하고는 조금 관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뇌혈관에 관련이 되는 혈관이라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두께 자체가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두꺼워져도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치료 안 하고 경과관찰 또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좀 줄었다거나 아니면 여기 생겨있는 이 피딱지가 굉장히 좀 약해 보여서 조각이 머리 안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비교적 얇은 두께에서도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뭐 두께 어느 정도부터 치료를 하세요 결정해 드리는 것보다는 임상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자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댓글도 좀 보이고요.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흥님께서 그러면 뇌동맥류가 진단이 됐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지켜봐도 되는 경우를 예측 모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상용화하고 있는 모델은 어느 분이 검사를 받는데 적합한지만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을 세웠을 때 사실 뇌동맥류의 전반적인 임상 과정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 후속 제품들은 실제로 뇌동맥류가 진단이 됐을 때 그 진단된 뇌동맥류를 어느 정도 확률로 치료를 해야 되며 아니면 경과관찰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그러면 그 결과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리포트가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샘플을 네, 좀 가져와 네.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제 환자분들이 네. 받아보시는 요 검사 결과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혹시 줌이 되시면 조금 네, 좀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당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고서가 검사를 하면 나온다는 거죠? 네네. 실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병원에서 저희 제품을 이용하겠다고 선택을 하시면 요 평가 보고서가 나가게 되고요. 참고로 요 분은 저희가 익명화 처리를 하긴 했지만 4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실제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던 환자분의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열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쪽 페이지에는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가 얼마나 되고 그 발병 위험도는 어떤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위쪽에는 뇌동맥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식의 이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을 보시면 건강검진 요소별 영양 분석을 통해서 어떤 요소가 나한테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해드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고 당뇨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위험도가 높게 측정이 되셨고요. 글씨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이런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림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잘 하셨을 때 그 동맥류 위험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뇌동맥류 진단 과정뿐만 아니고 뇌동맥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실 수 있는 자료들을 담았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네.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개인 맞춤별로 수치를 제시해 준다는 맞습니다. 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의해 주시다가 그 최고 위험군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위험도가 얼만큼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안내를 맞습니다. 주시는 건가요? 최고 위험군의 경우에 네네. 저희가 유병률, 그러니까 이미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발병률,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동맥류가 아직 진단이 안 되더라도 향후 5년간 얼마나 위험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검사만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점점 늘어가는 위험도를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점수에 따라서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검사 전략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샘플이긴 하지만 실제 케이스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맞아요. 네, 유병률은 뭐 몇 %고 발병률은 몇 %고 지금 뭐 검사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까지 가이드를 자세하게 주시는 그런 리포트를 지금 샘플로 하나를 네. 보여주셨습니다. 참고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유전성 질환인가요? 가족 중에 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뇌동맥류 일부 유전 질환입니다. 일부 유전 질환이라는 거는 유전성의 이런 양상이 약간은 있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뇌동맥류 환자가 100명 정도 된다면 대략 한 15명 정도는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뇌동맥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본인 가족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 아들, 딸, 형제들 포함해가지고 가족 중에 2명 정도의 뇌동맥류 환자가 있으면 저희 제품 사용해서 뭐 위험도 평가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MRI 검진 때마다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찍으라고 저희 한국에서 있는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에도 이미 나와 있는 분들이어서 가족 중에 2명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것 말고도 그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는 이런 좀 희귀한 하지만 유전성인 질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아시는 콜라겐 있죠. 콜라겐 파이버, 뭐 돼지 껍데기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이게 피부나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혈관도 사실은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이 다낭성 신장 질환인데 당연히 혈관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성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 제품 사용하고 이런 평가 필요 없이 그냥 적당한 나이에 저는 주로는 35세 이후에는 반드시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주기적으로 뇌혈관 영상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사라고 하면 MRA를 찍으면 되는 걸까요? MRA가 환자한테 가장 부담도 적고 네. 예, 진단 효율도 높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관리를 잘하면 뇌동맥류, 뇌졸중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네, 젊어서부터 고혈압 관리 잘 하시면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뇌동맥류 파열 위험도 모두 아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가족력, 그러니까 고혈압이 부모님들 다 있으신 이런 상태여서 저도 30대 초반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고요. 네. 그런 혈압 조절에 대한 이점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했던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혈압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상의를 하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게 좋은데 저한테 왔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얘기가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냐, 귀찮아서 어떻게 먹냐라고 하시지만 혈압약 안 먹어서 뇌출혈, 뇌졸중이 와서 모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수십 년을 사시는 것보다요. 하루에 5초, 10초 시간을 내서 혈압약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약을 맨날 챙겨 먹는 것, 그리고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가장 수술의 일선에 계신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대별로 위험 혈압이 다를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네, 사실은 혈압 기준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0, 80 뭐 이런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과 값을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물론 정해졌습니다만 정해진 수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혈압 수치를 어디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고령층의 환자들한테 이 120, 80이라는 수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추기 위해서 약을 굉장히 많이, 혈압약을 많이 처방을 하게 되면 이분들 사실 어지러워서 쓰러지시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유발이 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 이 사람 뭐 혈압 100에서 100에 70이니까 아주 낮고 좋구만. 하지만 사실 아주 젊은 여자분들은 100에 70 정도가 정상 혈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혈압 기준이 전체 연령과 전체 성별에 동일하게 작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기에는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 기준치들을 제시해 드린다고 돼 있지만 사실 핵심은 한 국민이 생성해낸 전체 실제 데이터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샛별님께서 또 아까 말씀 나눈 거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63세 분이시고 네. 10년 전에 이제 뇌수막염 수술을 했는데 네.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지 지금도 약간의 뭐 통증은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지. 네, 뇌수막염 수술을 하셨으면 아마도 그 두개골을 꽤 크게 열고 수술을 받고 아마 회복을 잘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 메시지를 남기고 리플을 남기고 계실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을 어떤 약을 드시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안 주셔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끊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게 드셔서 좋은 거면 드셔서 예방 효과가 충분한 단계이시면 당연히 약을 계속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다른 약을 복용하실 가능성은 이렇게 간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항간질 약을 좀 다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증세에 따라서 좀 증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끊을 수도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T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수술하신 분들 종종 머리 아프고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 아니고 아프고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수술해드렸던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탈뼈가 부러졌다가 붙어도 비 오는 날 쑤시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머리 수술은 어쩔 수 없이 머리뼈를 한번 떼놨다가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골절을 저희가 유발을 했다가 한번 붙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뭐 신경통이라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피에도 여러 가지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두피 신경은 저희가 절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신경은 이제 재생이라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각신경들이 잘 안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불편한 감이 있으신 건데 불편한 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CT 검사가 괜찮으시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 믿고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존의 검사, 근데 비슷한 검사가 있긴 있나요? 뭐 정확도가 높을까요? 이런 질문을 네. 주셨는데 기존의 검사라고 하면 사실은 뇌동맥류 영상 검사 전에 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고요. 만약에 영상 검사, 그러니까 MRI하고 우리 제품의 이제 정확도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MRI가 정확합니다. 정확한 만큼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검사도 힘들죠.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미리 좀 위험도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에 어떤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검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커님이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네네. 그 아까 35세 이상이면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그 35세, 30세 이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는 가족력이 있으신 있을 경우에는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한 번 요거를 이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요거의 검사 주기도 있을까요? 혹시? 네네. 보통 한국에서 국가검진을 2년에 한 번 2년에 정도 한 받으시잖아요. 번씩 그래서 하죠. 저희가 학습 데이터로 삼은 데이터가 2년에 한 번씩 생성되는 데이터였어요. 그러면 이 제품도 당연히 2년에 한 번씩 사용했을 때 가장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꾸로당님께서 30대 분이시고 나이가 젊으신데 뇌경동맥 해면부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 4mm가 뭐가 발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뇌경동맥이라는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관, 붉은 혈관에 해면 분절, 여러 가지 분절이 있어요. 목에서부터 이렇게 분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해면 분절 중에서도 또 정확한 위치를 안동맥 기시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동맥 뇌동맥류라고 하면 제일 간단히 표현할 수 있고요. 4mm가 발견이 됐어요. 보통 저희가 치료의 기준으로 삼는 크기가 이제 4mm가 넘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는데 요 뇌경동맥의 해면분절 동맥류는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여기가 유일하게 이 뇌혈관이 뼈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 중대뇌동맥이나 전대뇌동맥 이런 곳들은 뇌혈관이 뼈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물에 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주변을 지켜주는 구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뇌경동맥 해면분절은 뼈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뇌동맥류가 이렇게 자라서 눌리게 되면 약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파열률이 아주 높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만 놓고 보면 안전하다. 크기로 놓고 보면 치료를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마도 안 적어주신 것 같은데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양이 동그랗고 예쁜 동맥류보다는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동맥류가 터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해면분절에 있는 4mm 동맥류가 모양이 굉장히 안 좋다면 이것도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정해진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동맥류 치료를 해보셨던 경험이 이제 많으신 선생님들께 사진을 보여드리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뇌동맥류 자체만 놓고 저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진 않고요. 환자의 요소도 좀 많이 봐야 돼요. 환자가 건강하게 지금 뭐 지내실 수 있는 연령대가 얼마나 되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앓고 있는 병이 없으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영동님께서 또 이제 언니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2.5mm라고 하는데 아까 이것도, 제가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어요. 위치하고 크기하고 모양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크기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크기는 일반적으로 2.5mm는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2.5mm 동맥류가 잘 터지는 부위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 뒤쪽에 있는 혈관이 생긴다든지 교통동맥 이런 곳들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중대뇌동맥이 아주 말단에 생긴다든지 이러면 터질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이즈가 작더라도 치료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2.5mm 동맥류인데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뇌경동맥의 해면분지 쪽에 이렇게 위치한 동맥류라고 하면 보통은 경과관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이즈만 가지고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더더군다나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벌써 마무리가 금방 가죠. 네. 네.
지금 탈로스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정확히 좀 회사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탈로스는 제가 창업한 회사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주식회사 탈로스가 되겠고 아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의 이름이 동맥류의 위험도를 판정해주는 안리스크라는 제품이 되겠고 지금 전국에 30개 정도의 병원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검진 앞두고 계신 분들 이것만은 좀 뭐 기억해라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만 더 짚어주세요. 네, 검진에서 어떤 검진을 받을 거냐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병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 병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느냐 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꼭 발견해내야 되는 병 세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뇌동맥류 물론 검진하셔야 되겠지만 암하고 심장병을 꼽습니다. 근데 암은 이제 우리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검진에서 가치가 아주 높은 거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큰일이 생기기 전에 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치료가 좀 잘 되고 쉬운 편이죠. 동맥류는 이것들을 모두 압도하는 정도의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검진에서 내가 단 하나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 하나를 검진하겠다고 싶으면 뇌동맥류에 좀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균 대표님 모시고 뭐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봤고요. 네. 지금 개발하신 어떤 예측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누어 봤는데요. 너무 유익하고 흥미롭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후속 연구도 많이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하니까요.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 있으시면 저희 비욘디 통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나님 또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탈로스 홈페이지에서 추후에 이제 게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